미국 국방부가 나토에 요구해왔던 국방비 증액 기준인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지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GDP 5% 이게 이제 사실 나토에 요구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아시아 동맹국 또 한국에도 요구하는 이 배경을 일단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미국은 지금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입이 돼가지고 작전을 전개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방어 임무는 지역 국가들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 나토 같은 경우에도 유럽 안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2%를 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토에는. 그럼 5%까지 해야 그나마 너희들이 여기에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 동아시아 국가한테도 이제 미국이 요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6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샹그리라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5%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일본 그리고 이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5%의 이 국방비를 이제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 국방부에서 저희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2024년도 10월 달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은 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위비 분담금도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 7, 8, 9, 10, 5년 동안 적용되는 것을 그때 타결을 해서 2026년도에 1조 5,200억을 내고 그 뒤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타결했던 것보다 9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앞으로 미국이 또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자고 할 거냐. 두 번째는 지금 한국도 방위비 지금 국방비 자체가 한 2.3%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로 이제 올려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요구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협상이 임해야 될지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이 약 61조 원으로 GDP의 2.3%대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5%까지 늘리려면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죠. 132조 원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5%의 국방비를 올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일단 타결이 됐으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 군사력을 이제 정강시키는데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나토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5%를 요구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타결이 된 거니까 이건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국방비 올리는 것은 이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당장 2.4%, 5% 올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몇 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5%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2026년도에는 2.5, 그다음에 3, 3.2, 3.5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올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년 대통령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5%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 주에 당장 이제 나토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를 얘기를 할 텐데 그 5%도 아마 목표 연도가 정해질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아주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지 내년에 당장 나토에서 모든 국가들이 5%를 올려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일 텐데 네네. 이 국방비 지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파도가 좀 많이 오죠. 파도가 좀 거칠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도 더 내라, 뭐 국방비도 더 올려라, 우리 주한미군도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면 파도가 이제 삼각 파도가 이제 한국을 때리는 네.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처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안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뭐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우리 무기를 구매해라 이런 예.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쓰는 물건을 너도 이제 쓰게 되면 같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쓰는 전투기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쓰고 미국이 쓰는 뭐 함정 그것도 우리가 같이 쓰고 예를 들면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특별히 더 이제 훈련을 따로 하거나 안 해도 일단 유사시에 상호 운용할 수 있거든요.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통상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가능하면 같은 무기 체계를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일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무기 체계를 다 미국으로부터 사와야 되잖아요. 예.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의존도가 거죠. 심각해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그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구입을 할 때 네. 그냥 단일종으로 미국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뭐 전투기라든지 공중거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여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산 무기도 들여오고 미국 무기도 들여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성비도 따지게 되고 상호 운용성도 따지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방비가 정액이 되면 그만큼 군사력 정강비가 정액이 될 거고 군사력 정강비가 정액이 되면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무기도 사오지만 미국의 무기 구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우리의 의존도는 더 깊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좀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네네. 되는데 그 G7 정상회의 때 이제 불발됐던 한미 정상회의가 이제 추진될 예정이잖아요. 예, 예.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나토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다자회담이잖아요. 나토 회원국들이 32나라거든요. 32나라에 이번에 초청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IP4라고 그래서 인도퍼시픽 4나라인데 그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예요. 예. 이게 이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바쁜데 얼마만큼 시간을 내주겠는가? 32개 국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회가 이제 나토 정상회담 때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빼면 한 30분 정도 뺄 겁니다. 그러면은 30분에 통역을 빼고 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될 텐데 서로가 네, 네. 그러면은 그 시간 내에 단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덕담 얘기도 예, 하셔야 될 인사도 거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럼 한미 동맹 문제도 얘기할 거고 관세 문제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것은요. 여기서 무슨 타결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정상회담에서의 무언가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타결되는 것은 다 양자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나라를 방문해서 또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때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합의고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다자 회담 속에서의 양자 회담은 아주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아마 대통령께서 혹시 만나시게 되면 아마 그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성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핑계를 대고 여기에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좀 우려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거긴 가셔야죠. 왜 그러냐면 미국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이제 중요한 국가들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스킨십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중동 문제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잠정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를 실행할지의 최종 결정은 2주 안에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일단 이제 확정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유심히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세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들하고 가족들 철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때의 의미는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승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리고 나서 나탄즈라든지 또 군 지도자라든지 핵과학자들은지 다 제거가 되고 나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G7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돌아오면서 NSC 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나는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가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는 E4B라고 하는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비행기 있어요. 예. 그 비행기는 핵전하에서도 공중에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뜨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이란을 압박하는 행태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라는 이제 말미를 줬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굉장한 고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란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필요한 목표물 어디 때리겠다고 그러면 제가 2주 내로 다 때리고 끝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뒤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이 2003년도 이라크 때렸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때렸죠. 거기에 20년 동안에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 사이에 거기에 전부 다 미국이 다 투입이 되고 예산 투입하죠. 군사력 투입하죠. 온 신경 거기 가 있죠. 그런 사이 중국 컸잖아요. 중국 현재 하나도 못하고 결국 불명예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폭파시키고 파괴시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뒤에 이것이 만일 정말 확전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란한테 어떻게 말미를 주는 거죠. 한 2주 시간이 있으니까 너 찬찬히 생각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협상에 나서라. 그런 이제 말미를 줬다라고 보면 확정 국면보다는 좀 진정 국면으로 넘어서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개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도 이란의 핵시설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하긴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때렸는데 지금 이제 포르도라는 데는 못 때렸잖아요. 네. 이제 포르도라는 데가 산 이름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해발이 한 950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에 지하 80에서 100m에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거든요. 한 5천 개 정도가 거기에 원심 분리기가 돌아간단 말이죠. 이걸 때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 중에 하나가 GBU-57인데 이게 이제 하나가 13.6톤 정도 돼요. 이게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로 때리라면은 거기를 때릴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벙커버스터니까 6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가 60m를 가면은 그 밑에 지금 지하에는 80에서 100m에 얘들이 지금 이란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때릴 수 있는 게 한 번 때리고 또 때리면은 이제 뚫고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GBU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타냐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타냐후도 이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BLU-109라고 하는 폭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작년도에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수장을 이 비행기로 공군기로 갖고 가가지고 여기 BLU 폭탄을 이제 수차례 이제 때렸거든요. 그 지하 한 20m 정도에서 거기에 수장을 포함해서 회의하고 있던 사람들 바로
몰살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네타냐후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비엘류 계속해서 때리겠다. 좀 이제 좀 소모적이긴 하지만 네.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은 왜 안 되겠느냐 그런 네. 이제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저런 시설에도 가장 중요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취약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입구입니다. 입구. 그렇죠. 네. 입구. 그 자체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입구는 있잖아요. 그 입구는 제가 볼 때는 모사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구 쪽만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네타냐후가 아주 자신감을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전쟁 비용이 하루에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계속 길어진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많이 힘들죠. 왜 예. 그러냐면 한번 작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지금 1년 반이 훨씬 더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 8개월 정도 됐네요. 그 사이에 이제 하마스를 엄청나게 가서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비가 소용이 됐고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을 또 침공을 했잖아요.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헤즈볼라 때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4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또 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비가 이제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전비란 말이죠. 게다가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공 무기로 가지고 이걸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격하는 게 아이언돔 가지고 요격해야죠. 뭐 데이비드의 돌파매, 그러니까 데이비드 설린 가지고 해야죠. 에로2, 에로3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100원, 200원 드는 게 아니고 몇 천억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8일째잖아요. 8일째니까 하루에 전비가 들어가는 게 어떤 사람은 조 단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견뎌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미사일이 이란에서 날라오면 이걸 가지고 요격을 해야 되는데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에로2, 에로3도 재고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포로드 핵시설을 공격받거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할 경우에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정말 이란이 좀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 핵무기 제조 같은 건요. 지금 이란에서 IAEA,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자력 그 사무소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했고 그게 400kg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IAEA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 몇 %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메네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때리는 것으로 끝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정도 이게 농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축된 폭탄을 미사일하고 결합시켜서 핵미사일로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농축된 우라늄이 90%가 돼야 핵무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제 IAEA가 발표한 것은 60%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90%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90%된 게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그 90%된 거하고 미사일하고 결합시키면 이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미국이 개입하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핵기지를 때려버리면 어떡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미군 기지를 때려버리면 어떡하죠? 사실상 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건 한계는 있지만 미국을 정말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이게 사실일지 엄포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란의 무기 대응도 제가 짚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밝혔잖아요. 일단 이 집속탄 탄두가 어떤 건지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제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목표 지점에서 이게 이제
땅에서 터져야 되는데 상공에서 터질 때 여기에 자탄이 수백 개가 나와요. 자탄 하나하나가 다 폭발물이에요. 네네. 그 폭발물 속에서 다시 또 자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통상 한 발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축구장 서너 개를 초토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떻게 주로 이제 적의 보병들, 이렇게 병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활주로 있잖아요. 공군 비행장. 예. 활주로를 무력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집속탄인데 이것이 이제 그 군에 종사하는 무슨 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터지는 것은 터진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여기에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예. 사실 이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속탄까지 썼다는 것은 뭐 탄에 이제 끝나는 부분까지 이제 더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사실상 이란은 지금 서방 세계가 관측하고 있는 것이 미사일 한 2,000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4월달,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쏜 미사일이 한 350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쏜 게 이제 한 400발 정도 되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250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1,250발이면 하루에 100발씩만 쏘면 12일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도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한 게 이게 그래서 첫날에는 300발씩 쏘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는 30발밖에 안 쏘았잖아요. 예. 그렇게 작게 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란에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좀 곤란한데 이것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이제 이란이 외부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내부 결속은 강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란 반체제 인사들조차 이제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란 내부의 좀 민심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이건 뭐 지금?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옛날에 그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이라크의 지도자가 사담 후세인이잖아요. 아마 어렸을 적에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사담 후세인도 그 독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라크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미국이 공격하니까 완전히 이제 뭉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독재를 피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더라도 외부에서 자기 나라를 공격할 경우에는 뭉쳐요. 이게 이거는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랍 민족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민족이고 페르시아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 인원들이 전체 인구의 한 60%가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또 무슨 뭐 쿠르드족 뭐 이런 족들이 한 40% 되고 어느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뭐 내분이 일어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정권 교체나 이런 것은 저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하메네이 제거해 버리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